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치권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당 쇄신을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혁신위원장으로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단식 도중 병원에 입원한 지 35일 만에 당무에 복귀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 대해 더는 왈가왈부하지 말자며 당내 통합에 힘을 실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인요한 교수 임명 배경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12일 만에 인요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인 교수가 지역주의 해소와 국민 통합에 대해서 깊은 안목과 식견을 가지고 있다며 임명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8월 당내 모임에서도 타협 부재와 배타적 줄 세우기 등을 짚으며 현실 정치에 대해 쓴소리해 주었다며 당 쇄신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인 교수가 혁신위원회 구성, 활동 범위, 안건과 활동 기한에 대해 전권을 가지고 독립적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치개혁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투철한 의지도 가지고 계신 만큼 우리 국민의힘을 보다 신뢰받는 정당으로 재탄생시키는 데 인요한 교수님께서 최적의 처방을 내려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남 순천에서 자란 인 교수는 개항기에 미국에서 건너온 류진벨 선교사의 증손자입니다. 지난 2012년에는 4대째 한국에서 의료 구호 교육 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기화 1호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당무에 복귀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선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혁신위 수장에 임명된 인요한 위원장이 오늘 아침 국민의힘 당사를 방문했습니다. 이만희 사무총장을 만났고 그 당사를 나오는 길에 기자들이 앞으로 혁신위 방향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답했는지 들어보고 국회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캐머라가 참 많네요. 먼저 인선 수락 배경 좀 먼저 설명 좀 해주시면요. 주말에 갑자기 결정된 일이라 오늘은 특별히 말씀드릴 거 없고 그냥 한 단어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통합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통합을. 그리고 제가 아직 정치를 해본 적이 없고 32년 동안 의료원에서 의사로 일을 했기 때문에 공부할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일일이 다 만나고 인터뷰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가 좀 공부할 시간이 있어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이라고 하면 어떤 통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 생각은 달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이런 통합입니다. 인선을 논의할 건지 좀 느끼시나요? 네? 제가 주어진 거는 어떤 그 이론적인 방향이죠. 무슨 거기까지는 제가 솔직히 여기에 권한을 정확하게 아직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와서 우리가 자세를 많이 병원에서 제가 내려오는 거 휠체어 밀고 이런 걸 잘합니다. 환자들 내려와서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듣고 변하고 희생할 각오가 돼 있어요. 희생 없이는 변화가. 저는 또 이건희 회장님 말씀 중에 참 제가 깊이 생각한 게 와이프하고 아이만 빼고 다 바꿔야 된다.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일정이 있어서 가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인선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네, 위원들 인선을 합사하는데 들어올 아주 능력 있는 분들을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여성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 개인 바람입니다.
그건 다 내려놓은 겁니다.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말도 있고 유혹도 있지만 그것은 지금 여기 이 일 맡은 동안에 다른 건 없습니다. 다 내려놓은 겁니다. 그건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일을 성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요, 무슨 마이크를 들이대고 더불어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그런 한심스러운 질문을 한번 받았는데 저는 전라도에서 크고 전라도를 무척 사랑하는 대한민국 특별 귀한 국민입니다. 이렇게 답변해서 그렇게 인식해 주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당 안에서 활동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이 먹거리가 뭐고 살아나갈 길이 뭐고 선진국이 돼서 실제 강국인데 어떻게 더 발전할 건가, 후대한테 조금 더 좋은 세상을 물려줄 건가, 거기에 중심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데요. 신년인데 새로운 이름 정하시죠. 네, 오늘 아침 국민의힘 당사 방문한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말 들어봤습니다. 민주당 소식도 짚어보죠. 이 기자가 전한 대로 이재명 대표 오늘 복귀했습니다. 어떤 메시지 냈습니까? 네, 오늘 아침 단식 도중 병원에 입원한 지 35일 만에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최고위를 주재한 이재명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민생이 악화하고 있는 만큼 정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내각 총사퇴를 통한 국정 전면 쇄신을 요구했습니다. 또 정부가 제출한 예산은 전면 재검토하고 여야 사이 충실한 협의를 통해 예산에 대한 근본적인 대전환을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당내에서 불거진 체포동의안 가결파 징계에 대해서는 직접 선을 그었는데요. 지난 보궐선거 승리 직후 SNS에 올린 메시지처럼 민주당이 정부의 포갑을 꾸짖으려면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단결하고 단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의 일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문제로 우리의 역량을 소진하고 시간을 보낼 만큼 현실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고위원들은 김기현 대표가 앞서 제안한 여야 대표 민생협치 회담에 대해 보궐선거 참패 이후 쏟아지는 책임론을 비껴가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습니다. 대신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경제 회복, 민생 챙기기를 위한 여야 대표와의 여야정 3자 회동에 나설 것을 제안했습니다. 네,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었죠. 국정감사 소식도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내년 총선을 앞둔 21대 마지막 국정감사 이제 마지막 주로 접어들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가 주목되는데요. 최근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대선 개입 허위 보도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지난 20대 대선 허위 보도 의혹에 이 대표가 연루됐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와 검찰이 이 대표 수사 과정에서 중립성을 잃고 있다고 강하게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감에서는 은행권에서만 1,0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등 경제 상황에 책임론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밖에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를 대상으로 진행될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중동 지역 전쟁 소식입니다. 하마스의 대전차 미사일 공격으로 가자지구 분리장벽 서쪽에서 지상전을 준비하던 이스라엘 병사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가자지구 장벽 인근에서 작전 중이던 탱크와 공병 차량을 향해 하마스가 대전차 유도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하마스 군사 조직인 알카삼 여단도 같은 날 가자지구 남부의 칸 유니스 동쪽에서 매복을 통해 무장한 이스라엘 부대를 격퇴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상군 투입 준비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지상전이 벌어지면 최소한 3개월은 지속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미국은 확전에 대비해서 중동 지역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최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는 긴장이 고조되는 중동 지역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이미 작전 중인 슈퍼 핵 항모와 패트리어트 대대들의 추가 배치도 명령했습니다. 이란과 헤즈볼라의 개입으로 인한 확전 가능성을 보다 강하게 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미 국방부는 또 백지 명령 대기 상태의 병력도 당초 2,000명에서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최근 중동 주둔 미군을 겨냥한 무인기 공격이 잇따르면서 현재 있는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도 해석됩니다. 미국은 이처럼 확전을 대비해 중동 지역의 방어력을 한층 강화했지만 이스라엘군의 지상군 투입에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Are you encouraging the Israelis to delay invasion? 가자지구 지상전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연일 지상군 투입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유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에 이어 이번에는 접경 지역에서 전투병들을 만난 참모 총장이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ניכנס לרצועת עזה, אנחנו ניכנס למשימה מבצעית, מקצועית, להשמיד את הפעילים של חמאס, את התשתיות של חמאס. 가자지구 접경지대뿐 아니라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서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공세에 대비해 레바논과 시리아 접경지대 14개 마을에 대해 추가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또 시리아의 주요 공항 2곳에 공습을 가해 항공기 운행을 마비시켰는데 이란이 헤즈볼라에 무기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선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아울러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의 이슬람 사원에도 공격을 가해 하마스와 또 다른 무장 세력인 이슬라믹 지하드의 테러 분자들을 제거했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지상전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이란과 헤즈볼라에 의한 확전 우려도 점점 커지면서 긴장 수위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이스라엘의 잔혹한 범죄에 하마스와 이란은 이스라엘의 잔혹한 범죄에 대응하겠다며 접촉면을 늘려 밀착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하마스는 성명을 통해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에가 이란 외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는 가자지구에 대한 시오니스트의 공격과 관련된 최근 사건과 적들이 가자지구에서 저지른 잔혹한 범죄를 막을 모든 수단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남부 국경 인근의 이집트 초소를 실수로 잘못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각 22일 성명을 내고 군 탱크가 케렘 샬롬 지역 근처 이집트 초소를 실수로 쏴 맞췄다면서 유감을 표했습니다. 가자지구로 2차 구호품 트럭이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걸 막았던 연료까지 반입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류재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건을 가득 실은 트럭이 줄지어 국경을 넘습니다.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생명줄이 될 물과 식량입니다. 하루 전 처음으로 20대가 들어간 데 이어 트럭 17대분이 지원됐습니다. خدمات طبيه عشان ندخل ان شاء الله ربنا يكرم ندخل رفح ونساعد اخواتنا هناك في مساعده المصابين والجرحى في قطاع غزه. 구호품 트럭과 함께 라파 검문소 부근에서 연료 차량이 목격됐습니다. UN 팔레스타인 난민기구는 차량이 가자지구에 들어가 병원 2곳에 연료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가자지구 내부의 UN 저장소에서 병원으로 연료를 운반하는 트럭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폭발물 제조에 사용할 거란 이유로 연료 반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무차별 폭격으로 무너져 내린 시장. 폐허 속에서 쓸만한 물건을 건지려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연료가 부족한 병원 사정이 가장 좋지 않습니다. 전기로 작동되는 인큐베이터에 신생아 130명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유엔은 연료가 없으면 인도적 지원도 없다며 즉각적인 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What entered is good, but it's not enough. We need at least 100 trucks per day to get into Gaza. 가자지구 구호 물품 반입은 지난 18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 때 합의됐습니다. 하지만 하루 20대 분량은 통상 반입분의 3%에 불과할 정도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카카오가 시세 조종을 했는지 수사 중인 금융감독원이 오늘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관련 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 만인데요. 김 센터장은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짤막한 입장만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엄윤주 기자. 네, 금융감독원입니다. 네, 시세 조종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센터장. 오늘 금감원에 출석했군요. 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센터장이 오늘 오전 10시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업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금감원이 관련 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 만입니다. 검찰이 아닌 금감원 특사경 수사 단계에서 이렇게 대기업 총수급을 피의자로 공개 소환한 것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상당 부분 김 센터장이 개입한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는 자신감이 드러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사에 앞서 김 센터장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짤막한 입장만 밝히고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주가 조작 혐의 인정하십니까? 카카오가 창사일이 최대 위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정실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배재현 대표한테 주가 조작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있으십니까? 카카오는 지난 2월 하이브와의 SM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경쟁 당시 2,400억 원가량을 투입해 SM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하이브가 공개 매수하겠다고 밝힌 가격보다 SM 주식 가격을 더 비싸게 만들어 방해했다는 겁니다. 또 이 과정에서 지분이 5%를 넘었을 때 금융당국이 해야 하는 주식 대량 보유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인수를 포기한 하이브가 공개 매수 시기에 IBK 투자증권 특정 창구에서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내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앞서 지난 8월 김 센터장의 사무실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금감원은 분석 작업을 벌인 결과 카카오 실무진의 휴대전화에서 시세 조정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과 문자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막기 위해 직원들이 특정 가격 이상으로 주식 매수를 주문을 논의하는 내용 등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오늘 김 센터장을 상대로 SM 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한 지시나 보고가 있었는지 강도 높은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카카오 측은 시세 조정이 아니라 정당한 장내 주식 매수였고 김 센터장도 이에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출석 통보에 따라 금감원 수사가 김 센터장을 비롯한 카카오 최고 경영진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금감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혁신위원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임요한 교수가 임명이 됐고요. 당사 방문해서 사무총장도 만나고 기자들과 질문 답변도 했습니다. 일단 배경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기현 대표가 혁신위원장 인선을 두고 상당한 고심 또 공을 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임요한 신임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 대한민국 특별기화 1호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4대가 대한민국의 각별한 애정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했던 많은 역사적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혁신위원장이라고 한다면 일단 인물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러한 면에서 더할 나위가 없는 인사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럼 이 혁신위원장이 오고 나서 어떤 혁신을 끌어낼 것인가가 중요할 텐데요. 많은 부분들을 바꿔내기 위해서는 내부에 있는 사람들과 사적인 인간관계가 아무래도 놓여있게 되면 그 인간관계에 따라서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가는데 한계에 봉착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당의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외부의 혁신 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고 자칫 혁신위가 너무 강대강 국면으로 가게 되는 순간 오히려 긍정적인 변화를 추동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적 갈등을 일으키게 되면서 혁신이 아닌 오히려 당내 분열을 자아낼 수 있는 우려도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인요한 위원장이 쓰고 있는 정치 언어를 좀 보게 되면 갈등과 분열의 언어가 아니라 이 통합과 희망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마 당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면밀하게 정리하면서 그 허물들을 벗겨내는 데 역할을 하고 결국 모두 함께 통합해서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정당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에 적합한 인사라고 판단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전체적으로 평가를 좀 해주시면. 일단은 보니까 그 선조들이 사대째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셨더라고요. 네. 정말 개인적으로는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만 태어난 것도 호남에서 태어났고 자라기도 호남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제 겉모습은 이제 외국인이시지만 사실상 우리 한국인 같으신 귀화도 특별 귀화를 하셨으니까 한국인 같으신 분이고 일단 집권당에 지금 특히 이제 현재 집권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혁신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맡으셨죠. 앞으로 저분이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마 언론에서도 검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볼 필요가 있고요. 이력을 보면은 의대 교수시긴 한데 성향은 아마 보수 성향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 때 국민 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도 지내시고 했으니까 성향 자체는 그렇고 다만 이제 이분이 이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서 어떤 방향에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갖고 일을 할 건지 그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자들한테 일성으로 통합 얘기를 한 거는 저는 좀 감명 깊게 봤어요. 인상적으로. 통합 얘기하면서 생각은 달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이게 아마 지금 국민의힘의 내부 내용을 겪는 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두고 하신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걸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제 뭐 비윤계랄지 뭐 이렇게 반윤계랄지 본인 생각이 그분을 끌어안는 어떤 생각까지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은 꽤 많은 권한이 주어져야 될 겁니다.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당내 원래 있던 친윤의 주류 세력과 어떤 그 관계를 설정할지 이런 부분이 있고 저는 이제 일단 보면은 그 활동 시기가 되게 좀 미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묘하다는 게 어떤 부분? 저희도 이제 혁신위를 발족을 해서 지난번에 혁신위가 있었는데 대략적으로 아무리 뭐 인선하고 활동하다 보면은 최소한 2개월 이상은 걸립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이 10월 23일이면 10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선까지 해서 서둘러서 착수하고 과제를 뽑아내고 거기에 논의하고 토의하고 해서 이제 성안을 하기까지는 그 몰라도 한 2달 가까이 갈 겁니다. 그러면 12월 중순이거든요. 김은경 혁신위가 얼마나 활동했죠? 저희가 한 2달 좀 넘게 했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그러면은 12월 중순, 하순, 12월 말까지 갈 텐데 그러면 당에는 우리 당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총선 기획단이랄지 인지행협의위원회, 이제 공천관리위원회가 이제 발족을 할 텐데 그러면 이른바 인요한 혁신위가 어디까지 혁신을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자칫 당내 기구랄지 충돌이 나면은 여러 가지 또 내용의 도화선도 될 수 있겠다 이런 뭐 우려도 좀 있을 됩니다. 그러니까요. 일성이 통합이에요. 처음으로 기자들과 만나서 한 말이 안녕하세요. 카메라가 맞네요. 그 다음에 뭐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고 그냥 한 단어로 정리하겠다 이러면서 통합을 얘기했고요. 무슨 통합을 얘기하는 거냐고 했더니 사람 생각은 달라도 사람 미워하지 말자. 이런 통합이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거는 정치권에 발담고 있지 않더라도 이 자리를 수락한 사람이라면 이준석계를 염두에 뒀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이제 지역 활동을 하면서 많은 주민들을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는 그만 좀 싸우랍니다. 그 그만 좀 싸우라는 말에는 가장 첫 번째는 여야 간의 갈등 구도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이제 내부에 있는 당내에서의 갈등 구도까지 포함된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에도 내적 갈등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떤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다양한 생각까지 포용하면서 갈 수 있는 통합을 이뤄내는지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 주어진 절대적인 과제라는 걸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 내적 통합들이 이루어지고 난다면 야당과도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결국 국민을 위해서 정치가 있는 거니까 어떤 방식으로 야당과 함께 협력해서 갈 수 있는 갈등이 아닌 통합의 정치를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향과 비전까지도 다 아우른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인요한 위원장이 오기 바로 직전에 지금 국민의힘이 2기 지도부를 출범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성이
서로를 향해서 적대적으로 비방하는 현수막을 일단 내린 데서부터 새로운 출발점들을 알렸거든요. 국민들께서 참 많이들 좋아하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어떤 방식으로의 변화가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이라는 걸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일성으로 통합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낸 것은 국민의 요구와 또 당에 있는 현실을 인요한 위원장이 제대로 알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뭐 극단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네. 혁신위원 중에 절반 이상이 막 이준석계로 임명이 되고 이래도 최고위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혁신위원 인선이라는 전권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사전 최고위 때 김기현 대표께 제가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 인요한 위원장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중요하고 어떤 범주까지 일을 할 것인가가 국민들이 가장 갖는 관심사다라고 하니 여기에 대한 모든 정권을 줄 거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꼭 반드시 밖에 있는 언론에 이 이야기를 전달했으면 좋겠다고 하니 안 그래도 오늘 모두 발언으로 모든 것들을 준비해 왔다고 얘기를 했고 바로 들어가서 혁신에 관한 실질적인 모든 전권을 부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인선에 관한 전권은 물론이거니와 인요한 위원장이 추진해서 갈 수 있는 일에 힘을 제대로 실을 예정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이 인선부터 아마도 혁신위의 방향이 잡힐 것 같은데 어떤 인사들이 올 수 있을까요? 좀 전에 우리 김앵커가 얘기한 그런 분들 뭐 되겠습니까? 제가 뭐 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 통합선대 위원장께서 물론 뭐 전권을 지금 김기현 대표께서 이제 그 강서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도 대통령으로 신임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요한 위원장 인선에 어느 정도 모르겠습니다. 그 당장 그 여러 이제 저기 당내에서도 인요한 위원장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하고 친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벌써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같이 뭐 대담도 했더라고요. 또 국민통합위원장이 김한길 위원장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최근에 뭐 극찬을 하셨잖아요. 그만큼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또 인선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뭐 김한길 위원장 가까운 분이랄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뭐 다른 색깔을 가진 분들을 많이 넣었을 때 그럼 기존의 주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또 어디까지 가는 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권한을 전적으로 이름한다고 했는데 인요한 혁신위가 그럼 우리가 공천까지 보겠다. 뭐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제 입장을 밝혔을 때는 상당히 내부 교통 정리랄지 그러니까 잘 되기에는 좀 복잡한 사안이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뭐 이렇게 어렵게 출범을 한 거니까 위원 인선도 그렇고 권한 부분도 그렇고 잘 정리돼서 인요한 위원장 얘기대로 통합하는데 좀 힘이 실리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대통령과 가깝다고 알려져 있는 권영세 의원은 제가 두루자가 오늘 기사를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인요한 위원장 임명되기 전에 인터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준석 전 대표는 같이 갈 수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말씀을 하신 기사까지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은 정지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헷갈립니다. 그 임명된 사람은 통합을 얘기하고요. 그 뒤에는 뭐 김한길 위원장이 있을 거라는 추측까지 나오는데 일단 당내에서도 이 비슷한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천하람 위원장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 녹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거 라디오 인터뷰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요한 교수 저도 뭐 개인적으로도 알고 높게 평가하지만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 그런 걸 수 있어요. 흥미롭고 혁신적인 느낌은 나지만 실제 우리가 불편한 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인 카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불편한 혁신, 제대로 된 혁신을 하려고 했으면 하태경 카드도 가능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좀 간단치 않다. 게다가 지금 보니까 인요한 교수가 얼마 전에 또 그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랑 또 국민통합위원회에서 또 뭐 이런저런 대담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어떤 방향성, 어떤 의도를 가지고 된 카드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당의 경우에는 과거에 혁신위가 한 2번 정도 있었는데요. 그때 그 2005년의 혁신위는 홍준표 의원이 혁신위원장으로 할 때 혁신위에서 내놓은 안을 통째로 받아라, 뭐 한자도 고치지 마라 이런 요구를 했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런 혁신안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혁신안을 유명무실하게 한 적은 없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뭐 같은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예. 천하람 위원장도 얘기했고요. 대변인께서도 얘기했는데 김한길 위원장의 배후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밖에서 보기에는 어느 정도 정답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정답을 피해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뭐 천하람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나 시켜 좀 잘해보겠다 이런 취지로 계속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뭐 전화도 안 간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시는지. 네, 하태경 의원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희생을 감내하고 수도권에 출마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 윤재욱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높게 평가했고요. 네. 다만 이제 하태경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개혁적 성향의 인사들의 언어가 통합에 대한 언어보다는 다소 좀 거친 표현들이 있다 보니까 혁신을 추동해 나가는 관점에서 네. 당내 분열이 야기되는 순간 총선을 앞두고 사실 굉장히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 스스로가 라디오에 나와서 했던 얘기 중에 굉장히 받아들일 바가 저는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사람을 받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네. 그 사람이 내고 있는 목소리와 그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는 반드시 차용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는데, 하태경 의원이 하고 있는 얘기와 메시지의 거의 대다수를 아마 인요한 위원장이 차용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태경 의원 배후설입니까 그럼? 그러니까 결국은 가고자 하는 방향성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지만 정치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호불호가 서로 극단적으로 갈리게 된다면 저 사람 때문에 하기 싫어하고 이렇게 평가되는 모습들이 결국 당내 혁신을 가로막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이제 민주당에도 예를 잠깐 들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이상민 의원, 그리고 조홍천 의원 등 당이 완전히 다른 소리라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가만히 보면 그분들의 얘기도 꽤 새겨들을 얘기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이미 당내에서 그분들이 내고 있는 목소리에 대해서 일단 저분들은 무조건 나쁜 소리를 하는 거라고 하는 배척점인 상황 때문에 통합이 잘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들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각 당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완벽한 제3의 사람이 와서 당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통합하기 위한 노력들을 가져가고, 또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객관적인 기준으로 정리를 하게 되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의 혁신위원장은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됐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인요한 위원장이 오늘 임명이 됐고요. 아마 준비가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기자들과 만났는데 일성은 통합이었습니다. 그리고 변화도 여러 얘기를 했는데 고 이건희 회장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와이프 빼고 다 바꿔라, 그 얘기를 인용을 하면서 희생할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앞으로 인선부터 아마 혁신의 방향이 잡힐 것 같으니까요. 그때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국민의힘이 이제 조금 선거에서 진 뒤에 위기를 맞고 있다 보니까 인물을 중심으로 좀 역할론이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동훈 장관, 뭐 정권 출범할 때부터 얘기 나왔던 건데 이번에 종로 출마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뭐 제 감으로는 한번 띄워보는 거죠. 에드본을 띄워놓고 여론이 어떤가, 또 내부에서 어떤 반응들이 나오나 한번 보려고 한 건데, 현 단계에서는 에드본은 단계이기 때문에 네. 본인의 또 결심도 서야 될 거고요. 이건 뭐 대통령의 뭐 재가랄까요? 대통령 허용도 필요할 거고 좀 봐야 되는데, 다만 저는 딱 그 기사를 보는 순간에 2016년도 총선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네. 종로 선거가. 네. 당시가 그때 오세훈 지금 서울시장이 네. 출마를 하고, 우리 쪽에서는 정세균 전 총리께서 호남이라는 지역을 내려놓고 서울 올라오셨어요. 그때 저도 뭐 기자였습니다만 많은 기자들과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오세훈 시장이 무조건 이긴다, 뭐 여론조사에서도 많이 앞선 걸 나왔죠. 그때 뭐였냐면 오세훈 시장은 여권의 상당히 유력한 대선 잠룡이었습니다. 네. 대선 주자였어요. 그래서 인지도도 높고 지지도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종로에 가서 본인은 이 상징적인 곳에서 이기겠다. 그리고 모두 이기는 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 정세균 전 총리한테 그냥 깨졌습니다. 그냥 졌어요. 네. 그때 정세균 총리는 정말로 지역도 잘 열심히 하고 본인의 진정성을 알렸죠. 그러면서 그때 오세훈 그 후보는 다른 지역 유세도 다녔어요. 그래서 제 얘기는 뭐 지금 뭐 서울시장 하는 분을 또 끌어와서 미안합니다만은, 네. 한동훈 그 지금 법무장관이 전 종로 나가면 자기 선거 하기에도 상당히 허덕거릴 겁니다. 근데 지금 여권 입장에서는 그나마 그 잘 뭐 지지율도 많이 나오고 뭐 관심도 많고 하니까 이분을 종로라는 상징적으로 보내서 서울 선거, 수도권 선거를 이끌어달라는 얘기로 지금 에드벌론을 띄워놓고 네. 거론하고 있을 텐데, 이런 상태에서 지금 상당히 중도층에서 소구력이 많이 떨어져 있고 국민들이 법무장관답지 않다는 이런 피로감이 쌓인 상태에서 종로에 나간다? 저는 우리 당에서 어느 후보가 나가더라도 본인 선거 하는데도 허덕거리고 다른 데 뭐 가서 지원 유세, 선대위원장 역할을 한다? 하면은 본인도 쉽지 않은 선거 결과를 맞을 수 있습니다.
종로 말고 나갈 때 있습니까 혹시? 일단은 한동훈 장관의 출마를 한다는 걸 전제를 갖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워낙이나 주목도가 높고 또 총선에서 나왔을 때 가장 파괴력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언급, 거론까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주말 사이 한 언론에서 종로 출마설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그 배경을 보게 되면 한 장관에 대한 만약 출마를 한다면 험지를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상 한동훈 장관이 지역을 다지지 않고 어느 날 험지에 가서 거기에 총선 승리를 끌어내리라는 건 쉽지 않은 판단일 겁니다. 그럼 한동훈 장관이 뭐 지난번 예술의 전당 갔다고 서초설이 나오는 것처럼 강남 서초 양재에 간다 그러면 또 양재에 가서 한동훈 장관이 총선을 거저갖고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판단이 될 거거든요. 결국 한동훈 장관처럼 윤석열 정부의 상징적인 인물이고 또 대중적 지지도가 높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스윙보터 지역에서 전체 판세를 견인할 수 있는 지역에 가는 것이 적합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요. 2016년도 선거는 당시 국민의힘에게 어려웠던 선거였고 하지만 얼마 전에 있었던 이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렀던 보궐선거에서는 또 종로에 최재형 의원이 그 지역을 석권했던 것처럼 언제든지 유권자의 판단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곳 아닙니까? 이런 데서 한동훈 장관이든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 민주당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과 맞부딪히는 구도가 당연히 형성될 거라고 보고요. 선거는 다른 지역에 가서 마이크 잡고 유세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요즘 미디어전으로 모든 언론들이 주목하게 되는 선거가 진행되기 때문에 특정한 특수성을 갖고 있는 지역에서 민주당과 가장 큰 상징성을 끌어높여서 여기 기세를 잡게 되는 게 결국은 양당의 성패를 좌우짓게 되는 가장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한동훈 장관과 함께 최근에 많이 거론되는 인물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입니다. 아까 인요한 위원장 인선 관련해서도 언급이 됐었는데 신당 창당설과도 좀 연계가 돼 있죠. 직접 오늘 입장을 밝혔다고 하거든요. 예, 녹취가 준비되면 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저는 정치를 떠나 있는 사람이고요. 또 지금은 제가 맡고 있는 국민통합위원회 일에 전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부 언론 등에서 말해주고 있는 신당 창당은 생각해 본 일도 없고요.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지 생각하신 게 있으세요? 이게요, 아니라고 하니까 더 궁금하고 더 물어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도 저기 기자할 때 우리 김한길 전 대표 압니다. 상당히 정무 기획력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집권 윤석열 정권 집권 초부터 신당을 대통령이 윤석열 신당을 만들면 그 키를 김한길 대표가 쥐고 있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요즘 언론 보도를 봐도 워낙에 신뢰가 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최근에 잘 보면 처음 반성 얘기를 한 대목이 있어요. 근데 그게 국민에 대한 반성이 아니었어요. 국민통합위원회가 이렇게 통찰력 있는 김한길 위원장이 많은 걸 제안했는데 그거를 나와 내각이 반대로 수용을 못한 거에 대해서 반성하겠다고 한 겁니다. 거의 주체가 김한길 위원장을 놔놓고 반성이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뭐 해석의 여지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 간의 브로맨스는 대단한데 저는 지금 김한길 대표가 저렇게 신당 창당을 부인하는 말씀을 했다고 해서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6개월 가까이 시간이 있고요. 일각에서는 김한길 대표가 가까운 쪽에서 외곽에서 어떤 신당이 됐던 어떤 모임체, 결사체를 만들지 않겠느냐. 그걸 통해서 국민의힘과 힘을 합치면서 공천을 받는 작업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요. 뭐 지켜볼 일입니다. 예, 저희가 민주당 얘기도 해야 돼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당과도 좀 소통이 되고 있습니까? 통합위원장이랑? 통합위가 갖고 있는 정책적 방향에 대한 소통들은 충분히 하고 있죠. 근데 세간에 나오는 것처럼 신당 같은 얘기들은 이른바 정치 호사가들의 얘기라고 생각하고. 근데 신당 할 거면 당이랑 얘기 안 하겠죠. 신당을 근데 당에 있는 구성원들을 다 배척하고 할 수는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시나리오도 결국은 새로운 신당의 당을 끌어들이겠다는 시나리오를 봤습니다만 그런 얘기 전혀 한 적이 없고요.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당시 후보 시절에 김한길 대표를 만나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웅산에 있는 그 사무실로 갔는데 그때 기자들 앞에서 했던 얘기가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중원을 향해서 힘껏 달려가라는 메시지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원에 관한 가능성들을 항상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더 많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기 위한 중원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 여기는 우리 당이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여당 얘기까지 해봤고요.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35일 만인가요? 네. 최고위를 주재하면서 당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가장 관심이 갔던 게 이른바 가결파 혹은 해당 행위 의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였는데 일단 작은 차이 넘어서 단결하고 단합해야 된다.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 일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로 그럼 끝나는 겁니까? 일단 이 말씀을 통합의 메시지를 낼 거란 많은 언론이 관측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YTN 오기 전에 우리 국회에 기자들이 모이는 소통관이 있어요. 그거 지나오는데 오늘 대표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저를 본 일단 기자들은 모두 호평을 하더라고요. 왈가왈부하지 마라.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상당히 선명한 메시지를 냈고 너무 좋다는 평가들을 했습니다. 대표 말씀대로 지난달 21일 날 이제 그 체포동의안 가결 문제가 있고 그 뒤로 우리 열성적인 지지자들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가결파를 색출하라는 외곽에서 목소리가 났는데 대표께서 이제 복귀하시면서 취임 일성으로 이런 단합의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는 뭐 매듭이 지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대표가 저도 뭐 오랜만에 뵀습니다만 여전히 회복이 좀 잘 안 되고 상당히 야유 있어서 빨리 건강을 회복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오늘 화면인 것 같은데 그래도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 있는 상황인가 보죠? 예, 그렇게 오셨는데 지팡이 일단 당대표실에 놔뒀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이동할 때 필요하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당 내에 대한 메시지는 그랬고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단식 전에 했던 메시지를 그대로 반복을 했습니다. 국정기조를 전면 쇄신해야 된다. 내각 총사퇴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너무 강경기조의 메시지를 복귀하자마자 낸 것으로 보입니다. 당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이제는 민생 중심으로 소통할 수 있는 충분한 의지를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각 총사퇴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된 거는 지난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냈던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 조금 더 후퇴함이 없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급진적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겠죠. 손바닥은 또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함께 할 수 있는 손을 내밀었는데 이런 메시지를 내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혹은 역으로 이런 생각도 가능하게 됩니다. 국민과 함께 민생을 위해서 나아가자고 손을 내밀었지만 그런 방식의 협치와 통합으로 가게 되는 게 지금 있게 되는 지도부의 국면 속에서 혹시 정치적으로 손해본다는 생각을 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혁신과 민생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한 만큼 그 일을 제대로 끌어내기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모종의 혁신적인 방안들 또 실행 방안들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발언 기회 드릴 건데 요거까지 같이 답변 좀 해주세요. 어제 김기현 대표가 고위당정인가요? 국회에서 했던 고위당정 하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회담하자고 했잖아요. 그에 대해서 지금 수석 대변인 얘기한 걸 보니까 여야정 3자 회동을 하자고 역제안을 했네요. 이거는 여당 대표만 만나진 않겠다. 대통령까지 같이 만나자. 역제안이라기보다도요. 좀 전에 말씀하신 이제 이번 강서 보궐선거에 드러난 민심은 가장 중요한 본질은 대통령께 1년 6개월 동안 해오셨던 국정의 기조를 다 바꾸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표가 내각 쇄신을 요구하시고 그 직후에 이제 또 우리가 비공개 회의를 열어서 우리 수석 대변인 말을 통해서 저런 식의 이제 좀 왜곡되는 곡해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게 그런 대통령이 정말 자세로 그렇게 하겠다는 결기를 가지고 국정운영 기조를 바꿔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설명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전 대통령이 직접 하지는 않으셨지만 참모를 통해서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이런 말씀을 정말 본인 생각이라면 좀 실천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말뿐이 아니고 실천을 하려면 당장 전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이렇게까지 국민이 무조건 늘 옳다고 보면은 아니 홍범도 장군 흉상 제거에 옮긴 거에 이어가지고 지금 대통령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육사에서 우리 독립전쟁 영웅실을 또 철거하고 있어요. 홍범도 장군, 김자진 장군, 안중근 장군, 안중근 의사까지 대통령 아시면 빨리 중지시키십시오. 국민이 늘 옳다면서요. 이거 그러시고 최상병 특검 대통령실 외화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금 신속 처리 안건에 올려놨습니다.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거 대통령이 정말 국민들 옳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당에 지시하십시오. 이거 받으라고. 진상규명 안 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제3자 부분은 저는 또 기시감이 들어요. 지난번에도 우리 대표가
지금 한 8번째 대통령과의 만남을 네. 제안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번에도 김기현 대표께서 여야 대표가 만나자고 했어요. 네. 그때 이재명 대표가 좋다. 로텐돌도 좋다고 했습니다. 네. 협상 과정에서 이거 핑계대고 저거 핑계대면서 결국은 못 됐습니다. 네. 계속 저기 뭐 식사하는 자리 만들려고 하다가 안 됐어요. 네. 그런 과정이 있는데 지금은 대통령도 기조를 바꾸시겠다고 하고 김기현 대표도 민생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이제 용산 출장소라는 오명을 벗어나겠다. 네. 대통령실에 전달하고 했다고 했으면 네. 이제는 우리가 또 대표가 양보해서 그러면 대통령과 여야 대표 모두 만나자는 거 아닙니까? 네. 영수회담이란 말 안 써도 됩니다. 그러면 김기현 대표가 이번에는 한번 대통령 한번 설득 한번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집권 1년 6개월 동안 안 만난 야당 대표 안 만난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예, 제가 이 발언을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장경태 최고위원이 용산에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 돌아오는 건 용산 출장소의 회담 제안이다라고 비판을 했거든요. 야당에서 지금 대통령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계속 비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민주당도 여당 대표를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여당 대표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예. 지금의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선거 결과는 대통령뿐만 아니고 여당이 여당답지 못하게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야당 대표가 회담 얘기하니까 저희들이 그 제안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3자가 만나서 네. 예전 정부도 언제나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을 같이 불러서 회담을 많이 네. 했습니다. 여야정이 만나야 정책적 실현도 되고 담보가 될 거 네.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저는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어떤 뭐 지금의 위기에 처한 이런 것도 탈피하실 수 있고 전 대통령 적극적으로 설득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30초 정도만 부탁드립니다. 여야정 가능성 얼마나 있겠습니까? 앞서 말씀 주셨던 게 아침 라디오에서 장경태 최고위원이 김기현 대표를 향해서 굉장히 혹독한 얘기를 했던데요. 아, 제가 라디오는 못 봤고요. 이거 최고위 발언이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거. 아침 라디오에서 마찬가지 얘기를 했던 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야 대표 간의 상호 존중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기본적인 관계를 만들면서 대화하고 그리고 또 대통령과 같이 함께 국회가 협력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게 국민께서 원하는 방식일 거라 생각하는데 무조건 내가 하고 있는 말이 옳기 때문에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정치 이 틀을 좀 벗어나자고 하는 게 국민들께서 주시는 목소리의 근본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에 많은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지켜봐야 될 일들도 있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이 국내에 첫 발생한 지 나흘째인 오늘 4건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김포와 충남 서산, 당진, 음성에 있는 한우 농장에서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럼피스킨병 확진 농가는 모두 14곳까지 늘었습니다.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재 검사 중인 3건도 있어서 앞으로 럼피스킨병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약류 투약 의혹이 제기된 배우 이선균 씨 측이 같이 입건 전 조사를 받고 있는 재벌가 3세나 연예인 지망생과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의 법률 대리인은 YTN과 통화해서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중순쯤 서울 강남에 있는 유흥업소에서 마약류 투약이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이 씨 등 8명에 대해 입건하거나 입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 씨가 다음 달 14일 첫 재판을 받습니다. 유아인 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가장하는 방식 등으로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오늘 오전 8시 40분쯤 남산동에 있는 아파트 1층에 남성 한 명이 숨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뛰어내린 집을 조사하다가 흉기에 찔린 60대 여성 B씨와 아들 40대 C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 치료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8시 20분쯤 평택 제천고속도로 서안성 나들목 인근에서 미군 장갑차 2대와 통근버스, 화물차 등 차량 4대가 충돌했습니다.
통근버스 탑승자 41명을 포함해 사고 차량 4대에는 모두 46명이 타고 있었고 병원에 이송된 사람은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여파로 평택 방향 2개 차로가 통제되면서 일대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2년 만에 전남 순천에서 열린 국제농업박람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관람객 30여만 명이 주제 치유의 가치를 만끽했는데요. 농산물 판매와 수출에도 큰 성과를 냈습니다. 김범환 기자입니다. 전남을 대표하는 우수 농식품 품평회장. 귀농한 지 7년 된 주부는 어엿한 홍화 가공품 업체의 대표로 탈바꿈했습니다. 요즘 소비자들이 자꾸 원하는 것은 간편하게, 간단하게, 그렇게 그다음에 또 이거 연령층이 그동안은 50대 이후 갱년기 여성이 타겟이었는데 누구나 먹을 수 있는 너무나 좋은데 이것을 누구나 먹을 수 없을까 해서 맨발로 톱밥길을 걷습니다. 국제농업박람회의 주제, 치유를 체험하는 발걸음입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농업의 길을 모색해보는 국제학술대회 등도 잇따랐습니다. From the farm, from where you are farming our food, to your plate, to your fork, to your chopsticks, you have to have sustainable process. 지역마다 나오는 특산품을 활용한 갖가지 빵 만들기 경연 대회도 마련됐습니다. 농산물뿐만 아니라 가공품과 농자재, 바이오 제품도 날개 돋친 듯 팔려 나갔습니다. 우리 전남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면서 특히 수출과 관련해서 세계 49개국의 바이어들이 오셔서 약 9,100만 달러의 수출 약정에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세계의 구역과 12개 전시 판매장에 40여 개 나라에서 모두 500여 개 기관과 단체, 기업이 참가한 2023 국제농업박람회. 국제농업박람회는 2년 뒤에는 전남 나주에서 열립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0원짜리 동전을 본뜬 10원빵 화폐 도안 도용 논란과 관련해 좀 더 유연하게 규정을 제고할 수 있는지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원빵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한국은행 제재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책상머리 행정의 표본이라는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 지적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앞서 한국은행은 경주에서 판매되는 10원빵이 화폐 도안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판매 사업자를 상대로 디자인 변경을 협의해왔습니다. 올해 수도권 지하철 역세권 아파트 가운데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노선은 8호선인 걸로 조사됐습니다. 종합부동산정보업체 직방 자료를 보면 지난달 기준 8호선 역세권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해 말 대비 14% 올랐습니다. 8호선 가운데 상승률이 가장 높은 역은 몽촌 토성역으로 21% 상승했고 송파역과 가락시장역도 16%가량 값이 올랐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무량판 아파트 전수조사에서 빠진 민간 참여사업단지 19곳과 자체 시행단지 11곳에 대해 추가 긴급 안전 점검한 결과 2곳에서 추가 철근 누락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철근 누락이 추가로 발견된 곳은 의왕 초평 A3 단지와 화성 비봉 A3 단지입니다. LH는 두 단지에 대해선 다음 달 말까지 보강 공사를 완료하고 기존의 철근이 누락된 단지 20곳에 대해서도 이번 달 보강을 마친 뒤 정밀 안전 점검을 통해 구조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뉴스앤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